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오늘까지 우리 시장이 9개월 연속으로 지금 상승 흐름을 가져갑니다. 장중 조정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장 초반에 장중 조정 그리고 보합 다시 올라가면서 상승 마감하는 추세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포인트가 넘게 올라가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한 모습이고요. 다만 시장에서는 위험 요소들이 꽤 많이 상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면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다. 지금 IMF에서 성장률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 하향 조정이 나왔고요. 내년도 성장률은 그대로 뒀지만 일단 올해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에서 끝이 아닙니다. 미국과 유럽 간의 관세 전쟁이 지금 예고가 됐고요. 유럽연합 EU 쪽에서도 움직이겠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화 약세 이어지고 있고요. 어닝 시즌인데 어닝 시즌의 눈높이는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시장 상황은 우호적이지 않은데 지수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지금 거래소는 전기전자 업종은 보합세인데 운송장비, 제약바이오, 통신업종 등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개별 종목 이슈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전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으로 대북 관련주들이 오늘도 조금씩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시장 상황들과 지수의 움직임 그리고 종목의 움직임이 좀 괴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9거래일 연속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시장에는 부담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오늘 정도엔 조정이 나올 것 같은데라고 예측을 하셨겠지만 그 예측이 또 빗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일 옵션 만기일인데 그러다 보니 또 방향성이 반대로 잡히는 거 아니냐라고 예측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고민 많아질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수요일 시장 오늘장 내일장과 함께 하시면서 방향성 잡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25만 명 증가하며 두 달 연속 20만 명대의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3월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80만 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5만 명 증가했습니다. 2월 26만 3천 명 증가에 이어 두 달 연속 20만 명대 취업자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추가 경정 예산 규모가 7조 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추경안 편성을 위해 아직 사업을 검토하는 중이며 재원 등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규모를 결정할 것인데 재정 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같이 전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산불과 관련해서는 산불 진화와 예방 인력 확충, 산불 대응 헬기 구매 비용 등 산불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는 구상이 이번 추경에 포함될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해드린 대로 국제통화기금 IMF가 글로벌 경기 둔화 추세를 반영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3%까지 내렸습니다. IMF는 세계 경제 전망에서 3개월 전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낮은 수치를 제시했고 지난 9개월 사이 세 차례 성장률 전망치를 내린 겁니다. 다만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의 3.6%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미국이 EU 제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에 착수하자 유럽연합도 보복 관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 관계자는 EU의 보복 관세 권리를 사용할지 곧 결정할 것이라며 EU는 보복 관세를 결정하기 전에 세계 무역기구 WTO 중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증시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전해드린 대로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상승폭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4포인트가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2220포인트 부근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장중 고점이 현재 포인트입니다. 2218포인트대까지 현재 올라왔고요. 장중에 2204포인트대까지 장 초반에 하락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수급 주체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수급 주체 보시면 오늘은 기관이 사줍니다. 오랜만에 외국인이 지금 팔고 있고요. 개인은 지금 9거래일 연속으로 매도입니다. 시장이 상승하는 이 장에서 개인들은 지속적으로 지금 팔고 있고요. 기관 외국인이 끌고 가고 있는데 외국인이 오늘 869억 원 매도 나오고요. 기관이 지금 1,824억 원이나 매수 들어오는데 금융투자 쪽의 프로그램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2,319억 원, 연계금도 142억 원 매수 동참합니다.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입니다. 삼성전자 지금 조정이 나오지만 SK하이닉스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LG화학 상승 전환에 성공했고요. 현대차 조정이 살짝 어제까지 나왔었는데 오늘 강보합권 다시 전환이 됐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셀트리온이 오늘도 상승하네요. 주가 어느새 21만 원 부근까지 올라왔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30만 원 초반대까지 밀렸던 주가가 어느새 36만 2천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철강, 그리고 중국향, 그리고 운송장비의 부품업종들은 조금씩 내립니다. 현대모비스도 약보합권 전환됐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신한지주 빠지는 가운데 삼성물산 보합이고요. 네이버, SK텔레콤 상승하고 SK는 지금 1% 정도 조정이 나옵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역시 0.4% 가까이 올라가면서 760포인트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하죠. 자, 보시다시피 꾸준하게 우상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시장이고요. 어느새 760포인트 부근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면 어제 이어서 개인 외국인이 동시에 매수해줍니다. 개인이 448억 원, 외국인 97억 원 매수합니다. 그리고 기관이 436억 원 매도하는 가운데 연기금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전체적으로 기관 매도지만 연기금의 순매수는 115억 원 잡히고 있습니다. 거의 거래소와 대동소 이야기 매수를 하고 있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인데 전체적으로 볼 때 개별 종목 이슈로 움직이면서 전체적으로는 오름세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바이로메드 지금 상승하고요. CJENM도 올라가고 신라젠만 조정이 좀 나옵니다. 포스코케미칼 6만 원대 안착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2 종목들. 메디톡스 상승합니다. HLB부터 셀트리온 제약까지는 모두 다 조정이 나오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은 9만 원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11위부터 15위 종목들의 시가총액 종목들인데 휴젤이 놀랍습니다. 7.9%. 오늘 보톡스 관련 종목들 괜찮은데 특히나 2등주라고 알려져 있는 휴젤이 지금 7.9%나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저께 1140원 위까지 급등한 뒤에 어제 오늘 이 거래일 연속으로 조정 나오는데 지금 1140원대에서 공방 벌이고 있는 원달러 환율 포착이 됩니다. 원화 강세긴 한데 조정폭이 그렇게 크진 않고요. 1140원대에서 지금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펠리즈 투자일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오늘장의 이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미중 간의 무역 분쟁부터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거의 지금 타결이 됐다라고 시장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현재 진행 상황이랑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전망 들어볼까요? 네, 또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제 또 공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4주 안에 결과를 알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고요. 그래서 아마 4월 27일 날 미중 정상회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아마 기간 내 미합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6월 달에 일본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릴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단판이 나오지 않을까로 바라보는 상황 쪽에서 그래도 한 90% 정도까지 진행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변화는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가장 크게는 기본 방향, 즉 무역 분쟁을 했었을 때 어느 정도 중요한 명분은 세웠던 부분인 만큼 그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 합의문에 담기지 않았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 특히 중국과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죠. 그래서 중국의 산업 보조금을 억제하고 미국 기업에 개방해라. 그리고 농산물과 에너지 상품을 포함해서 미국 상품 구매를 늘려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취지였다고 한다면 이쪽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합의를 봤다고 해야 되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그동안 한 3차 정상회담, 즉 지금까지 9차 무역회담이 이어졌었는데 그중에 3차 전까지는 세부적 진전에 대해서 이견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오히려 이쪽 부분들이 좀 빠르게 진전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적재산권 침해나 기술 이전 강요, 특히 기술 이전은 기존에 중국이 인정하지 않았던 분야인데 인정을 하면서 합의를 했다는 관점과 함께 또 하나 소유권 사이버 보안, IP 절도 환율까지 모두 포함됐다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중국의 미국 기업의 독자법인 설립 허용한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중국은 외국 기업들이 활동할 때 항상 합작법인으로 시도한다라는 쪽으로 갔었을 때 상당한 진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나머지 10%가
이 약속을 지키는지에 대한 시행 메커니즘, 보통 스냅백 조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쪽에 대해서는 좀 난제를 보이지 않을까로 바라보면서 나머지 기간 동안에 이쪽에 대해서 좀 더 공을 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쪽은 아무래도 주도권이 어디로 가져가느냐에 대한 기싸움도 상당히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미국도 만약에 불이행했었을 때 너네도 지켜야 될 게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상호적인 관점 쪽에서의 변화라고 보게 되면은 맞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시간은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이런 상황 쪽에서 이제 무역 분쟁을 했었을 때 나오는 미국의 무역 수지가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 무역 수지가 미국 역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라고 하게 되면 무역 전쟁의 명분이 그렇게 정치적인 부분밖에는 크지 않지 않느냐라는 쪽도 대두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 EU와의 분쟁도 다시 시작된다는 관점 쪽에서 중국은 어느 정도 해결했으면은 다음 타겟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도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화 부분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틀 전에 노르웨이 국부펀드에서 지금 채권 환매에 따라서 원화가 지금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어제는 그래도 좀 원화가 강세를 이거래일 연속 보이고 있긴 한데 여전히 1,140원대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보통 이제 달러와의 강세가 좀 수그러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원화의 또 강세 모멘텀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원화가 오히려 약세 쪽으로 가면서 1,140원대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렇게 되면 달러화에 대한 연동이 아니라 오히려 원화의 모멘텀이 무엇이냐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게 4월 달에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무역수지가 수출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무역수지가 위축되죠. 게다가 외국인들의 배당까지 송금돼서 빠져나가는 부분까지 생각하게 되면 아무래도 원화 약세 요인들이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하셨던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어떤 인출 가능성들 그리고 또 4월 12일 날 미국의 재무부 환율 보고서가 대기되고 있는데 이때 한 3개 조항 중에서 1개만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이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워낙 강세가 아니라 약세 모멘텀이 더 될 수도 있다는 쪽에서 시장은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어떤 구조적인 관점 쪽에서 나오는 변화다라는 쪽에 초점을 맞출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떤 한국의 펀더멘탈이 급격하게 악화돼서 원화 약세가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명제라고 하게 되면 아마 1,150원대 이상으로 들어가기는 힘들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마 4월 달 안쪽에서는 1,140원대를 넘나들는다고 하더라도 아마 어느 정도 경기 지표나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기 시작하게 되면 다시 지지권을 이탈해서 한 1,135원대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도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원화의 동향들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화 관련된 이야기까지 오늘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펠리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PIM 김형진 대표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장이 지금 이게 9거래일 연속 상승이 얼마 만에 나오는 건지 모르겠고요. 이게 지난주 연결할 때도 분위기 좋다고 좀 말씀드렸었는데 계속 좋네요. 이게 2200 이제 20선인데 어떻게 40선 포인트를 넘어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엔 분위기가 어떻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이제 그 기로점에 거의 들어서고 있는데 그 기로점을 막 넘어서려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그 1, 2월의 상승의 고점 따져보면 2240포인트인데 그 이제 절대 수치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봤을 때도 이제 저항대 진입을 하는데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보면은요 2018년 9월의 고점하고 이번에 최근에 만들었었던 그런 고점을 이렇게 연장선을 쭉 그어보면요 그러니까 2350 정도고 그리고 최근에 만들었었던 고점 2240포인트 여기를 이렇게 고점을 쭉 거서 이어져 내려오면은요 2210포인트대에 그게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항대가 거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를 넘어서면 좀 저항이 2240포인트를 보는 것보다도 여기를 벗어나면은 2240포인트도 넘어설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2240포인트에서 2350포인트의 거래 비중이 좀 크죠. 그래서
1월 같은 급상승이 나타나기는 좀 힘들다 하더라도 만약에 좀 더 모멘텀이나 매수세가 유입돼서 거래량이 뭐 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꼭 안 된다라고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좀 우리가 몇 가지 점검해하면서 지켜보아야 될 점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월하고 비교했을 때 이 돌파 가능성은 좀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악재는 다 노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시장 내부 에너지는 상대적으로 좀 더 강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월하고 지금하고 좀 상승 흐름 비교해 본다면은 비슷한 점은요. 뭐 FRB 쪽에서 나타나는 정책적인 도움이 안도 랠리를 만들고 있는 모습은 뭐 지금도 똑같다.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악재가 노출되고 있는 점, 그러니까 무역 분쟁 이슈 같은 경우가 확산됐다가 해소됐다, 뭐 해결되었다가 또 EU로 넘어갔다, 뭐 이런 식이죠. 근데 EU 같은 경우도 뭐 110억 달러 규모, 이거 뭐 규모가 별로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중국도 처음에는 크지 않은 규모에서 확산됐다. 그래서 우려감이 또 확산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악재들이 일단 확산됐다가 줄어들었다, 뭐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 때문에 계속 악화되면서 반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악재가 확산이 되고 있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대외적인 악재도 이게 악재가 이제 좀 줄어들면은 또 시장이 완화돼서 호재성 재료로 인식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해결된다 해서 반응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국내 요인 같은 경우도 아까 기업 실적 얘기를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뭐 악화된 그런 요인이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한 삼성전자 이외의 실적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나빠질 것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 예전에 뭐 그렇게 많이 나아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기업 실적의 악화도 그렇게 크게 시장에 악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반면에 1월보다 좀 나아지고 있는 점 그걸 살펴보면은 글로벌 시장이 동반적으로 상승을 보이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한국에도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월에 거래일수 38일 동안 4조 7천억 들어온 반면에 지금 월요일까지 상승을 이어가면서 들어왔었던 그 규모를 따져보니까 외국인 쪽에서 1조 6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해서 화요일까지죠. 그래서 8일 동안 1조 6천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매수 강도는 더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또 금융회사,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금융회사도 동반 매수세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쪽에 악재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금융회사에서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 결국 매도는 개인 위에는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주체가 지금 동반을 매수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1월보다는 그런 점들이 오히려 좀 강한 내부적으로 힘이 좀 강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우리 시장이 글로벌 증시 비교하면 근데 요즘에 그런 얘기 있습니다. 덜 올랐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특히나 미국 증시 지금 뭐 전고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어때요? 지금 사실 조금만 올라가면은 전고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이 어떠한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시점은 확실한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한국 시장은 이제 오르지도 못하고 추세선 때문에 좀 이렇게 분기점인데 미국 쪽이나 중국 쪽을 여기 보면은 좀 의미 있게끔 분기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좀 높은 지대에서 분기점을 맞이하는 것이죠.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다우지수 같은 경우 신고가로 이제 거의 근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어제 좀 밀렸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신고가에서 뭐 이렇게 뭐 더블톱이나 뭐 이렇게 트리플탑 뭐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이게 오히려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극단적으로 무너진다 쪽으로만 해석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은요. 주요 업종들이 신고점을 넘어가거나 거의 근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ETF 같은 경우가 신고가를 이미 기록을 하고 반락을 했기 때문에 이건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테크 ETF 같은 경우를 놓고 보더라도 고점에 거의 유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소비 관련 ETF, 그러니까 경기 소비재 쪽 ETF를 놓고 보더라도 뭐 예전보다 0.2% 정도 차이가 지금 기록을 한 다음에 약간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반도체나 기술주나 이 소비 관련주들이 미국 시장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주도업종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중심이 건재하고 있고 끌고 가고 있고
신고가를 내기 바로 직전이거나 신고가를 냈다라는 점을 주목하자는 것이죠. 반대로 산업재나 바이오나 금융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부진하고 고점하고 아직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인덱스가 좀 사상 최고가에 좀 모자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이거를 나쁘게만 볼 필요가 없는 게 인덱스 과열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장이 무너지려면 이렇게 더블탑을 기록을 하거나 뭐 트리플 탑을 기록하거나 뭐 어쨌든 무너지려고 한다면은 과열 기미가 보여야 되는데 지금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보면은 꼭 무너진다 이렇게 볼 필요가 없이 돌파 가능성도 한번 우리가 열어놓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런 반도체 ETF 같은 경우가 신고가를 내는데 우리도 뭐 그걸 따라가서 막 반도체주들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점이 뭐냐면은 구성 종목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 뭐 구성 종목 브로드컴이나 뭐 자일링스, 뭐 크리 이런 종목들, 이런 기업들은 사실 반도체 부문의 영업 부문이 있을 뿐이지 우리처럼 반도체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국 반도체의 움직임하고는 상관도가 좀 떨어지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막 신고가를 내면서 가고 있는 그런 지수거든요. 하기 때문에 미국의 반도체 지수를 우리 쪽으로 바로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겠다. 하지만 이러한 주력 업종들이 신고가 근처에 있다라는 점들, 그리고 넘어서고 있다라는 점들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제 오늘 밤에 뭐 22 통화정책 회의하고 뭐 FOMC 회의 의사록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환율은 물론 통화정책 완화 분위기가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미국 증시 뭐 오늘 이후에 언제든지 넘어설 수 있다라는 점, 돌파될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시장 쪽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관점으로 좀 볼 필요가 있겠고, 중국 상해 증시는 많이 오른 그런 나라 중에 하나죠. 거의 가장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29일 상승률을 기록해보면 9.8%가 올랐죠. 월요일까지요. 그래서 주요국 증시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인데 제가 매물대 한번 따져보니까 2007년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최대 매물벽이 3,000포인트에서 3,500포인트거든요. 거기서 지금 매물 소화 과정이다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뭐 중국도 여기서 무너진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무너질 거였으면 아예 가지도 못할 이런 매물벽을 가지도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그래서 이런 글로벌 증시 호전 속에서 이 펀더멘탈 쪽으로 접근할 때, 그러니까 줄긋기 하는 게 아니라 펀더멘탈 쪽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본다면 우리가 많이 오르진 못했지만 이렇게 무역 분쟁 같은 것이 해결이 되면서 동반해서 글로벌 증시 호조에 이렇게 얹혀서 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내렸었던 지수대, 그러니까 2,350포인트부터 내렸으니까요. 그 근처까지는 1월 상승하고 좀 차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중국 쪽이 지금 3,000에서 3,500포인트대까지 매물대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밀릴 거였으면 사실 뭐 2,000 초반대에서 밀려 내려갔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만큼 중국 쪽에 지금 의존도가 꽤 커요.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엄청나게 지금 뭐 호텔 신라부터 해서 신세계 다 올라왔거든요. 근데 또 이 종목들은 올라왔는데 어떤 업종들은 여전히 뭐 유통주들이나 바닥을 기고 있는 종목들이 있고 뭐 원화는 약세고 봐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중국 쪽에서 우리 쪽으로 좀 뭘 풀어준다,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막았던 걸 풀어준다, 뭐 이런 식의 호재성 재료도 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보다도 저는 지금 원화 쪽의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 계속 우리 시장 쪽으로 전체적으로 경제나 주식시장이나 리스크를 자꾸 더불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게 단기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흐름이고 오히려 주식시장 쪽으로는 긍정적이고 업종 간 차별화의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쪽으로 좀 해석을 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악재를 넘어서 위기를 확대 해석 가능한 그런 환율의 모습이 아니라 기회도 존재한다는 점을 투자 관점에서 놓고 보면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1,140원을 돌파를 했는데 이번 달에는 뭐 단발성 재료, 뭐 이상한 뭐 채권을 매도한다라는 그런 노르웨이 국부펀드 같은 그런 경우가 뭐 돌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재료가 그렇게 크게 환율 쪽으로 작용하는 것도 좀 이상한 것이지만 그러한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이게 단기적인 악재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언제 중기 호재로 변하는가, 악재들이 언제 해소되는가 이걸 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기적으로 원화 강세, 달러 약세 이렇게 봐왔었던 것이 약간 좀 흘러가고 있는 것이 방향을 좀 틀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 방향이 중기적으로 치고 나가는 모습이 아니라 언젠가는 바뀔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그것이 바뀔 때 글로벌 유동성 유입이 가속화될 수 있다. 이렇게 호재성 재료로 볼 수도 있는 재료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좀 중요한 것은 아까 중국 관련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단순히 뭐 중국 쪽에서 뭘 우리한테 우호적으로 뭐 이런 조치를 취한다 이거보다도 중국 위안화 대비해서 상대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화가, 한국 원화가. 그렇기 때문에 위안화 강세 때문에 위안화 소비 관련주가 움직이는 건 당연한 건데요. 중국 소비 관련주하고 더불어서 이러한 위안화 대비 원화가 약세를 보임으로 인해서 예전에는 좀 경쟁력이 많이 뒤처져 있었던 중국이 많이 따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원-엔 환율을 봤듯이 원 위안화로 놓고 보면은 이제 경합관계가 된 중국 관련주, 중국의 기업들하고 놓고 봤을 때 제조업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경쟁력 강화 관점으로 좀 지켜볼 필요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관점에서 이번에 상승장에서 많이 올랐었던 소재, 그리고 자동차, 일부 IT 업종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환율의 움직임,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 어떤 식으로 우리 시장에 미쳤고 앞으로 중국하고 놓고 봤을 때 이 상대적인 그 원화의 약세냐 강세냐 이걸 놓고 봤을 때 업종별로 미치는 영향을 좀 파악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변수가 지금 9거래일 연속 상승이긴 한데 내일이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지난번 옵션 만기일처럼 갑자기 포지션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확 바꿔버리지는 않을까 뭐 이런 수급 상황도 좀 고려해야 될 시점은 맞는 것 같은데 내일 부담되는데 이거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예, 그래서 옵션 만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항상 그렇듯이 외국인 하기에 달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놓고 보면은 시장에서 해석하는 게 지금 코스피 200 기준으로 콜옵션을 282, 285, 287을 많이 매도했기 때문에 지금 지수대보다 좀 밀려서 결제가 될 것이 아닌가 내일요. 그렇게 해석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으로 만들어놓은 기존 포지션이 역으로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을 드리냐면은 화장상품 시장 쪽에서는 포지션을 한쪽으로만 무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이번 경우에도 지금 287, 285, 280 이렇게 비싼 콜옵션을 매도했기 때문에 불안한 것인데 292 이상의 콜옵션도 많이 매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옵션 만기를 놓고 보면은 285 이하로 떨어지거나 만약에 위쪽 방향으로 해석을 한다면 292포인트를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해서 선입견을 가지고서 시장을 대응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은 아까 오늘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악재들이 지금 시장이 인식하는 그런 악재들은 시장에 반영이 되고 어느 정도 노출된 악재는 변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상존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내일의 옵션 만기일이 그러한 우리가 악재를 인식하지만 그것을 꼭 부정적인 전략으로 인식할 단계는 이미 지나갔다라는 그런 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 옵션 만기일이 뭐 292포인트를 넘어서 뭐 많이 상승해서 끝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상반되게 해석될 수 있는 포지션들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전체 시장이 그러한 분위기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현재 노출되고 있는 악재에 너무 주눅들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내일 옵션 만기일에서 상방 쪽의 가능성도 놓치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옵션 만기일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대응을 하면 좋을지 변수들까지 하나하나 좀 여쭤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SPM의 김형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나눠본 이야기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자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짚어드리고요. 또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 만들어 볼 테니까요. 2부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